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온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와 국회가 하루 동안 전면 폐쇄됐습니다. 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이낙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여야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관광 콘텐츠 확충에 나섭니다. 정읍시의 특산품인 정읍배가 베트남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거침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400명을 넘어섰는데요. 심각한 건 수치만이 아닙니다. 국회도 정부 서울청사도 뚫렸고 청와대 사랑채 안내직원도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2.5단계로는 최근의 급증 추세를 막기에 버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감염 학회 등은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 대한 각 언론사의 의견 살펴봅니다. A일보는 어쩌다 사정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돌아보는 게 먼저라며 이번 위기는 8.15 광화문 집회와 의사들의 집단 휴진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겹쳐서 나타난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공동체 정신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역 대책이라며 문 대통령이 개신교 지도자들을 만난 것처럼 야당 대표와 만나 머리를 맞댄다면 우리 사회 전반의 방역 의지와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B일보는 사회 경제적 타격이 심대한 3단계 조치까지 가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대유행은 가장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며 반드시 3단계 격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코로나19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무엇보다 이달 중순에 거리두기 2단계에 도입 때처럼 이 머뭇거리다 때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는 쪽으로 판단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마련해 단호하게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경각심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단계는 사실상 전면적인 봉쇄에 해당합니다. 3단계가 시행되면 일상생활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데요. 방역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막으려면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단계 전환 기준을 현실적이고 명쾌하게 다듬고 우리 국민은 더욱더 일상 속 방역과 거리두기에 힘써야겠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들을 재접수 등의 방식으로 구제하지 말아달라는 청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세로 연일 힘든 나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들의 파업이 한 몫을 보태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달 18일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내부 회의를 거쳐 이달 1일로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응시 거부와 집단 휴학을 의결했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본과 4학년 응시자 대표들은 이미 접수 취소를 신청한 상태인데요. 이에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특별 재접수 등으로 구제하지 말아달라는 국민청원이 화제입니다. 청원자는 이번에 의대생들이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건 결국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든 구제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행동이라며 실제 국시를 취소한 의대생이 혹시 몰라서 국시에 대비해 공부하고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없다며 포기한 응시의 기회가 어떤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거라 기대하는 그 자체로 이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것이 의대생들의 학부 정원부터 소수로 관리되면서 예비 단계에서 의료면허 획득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대로 추후 구제로 의사 면허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국가 방역이 절체절명하는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하는 현 전공의들보다
더한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35만 5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 신규 확진자 수는 날로 불어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와 지난달 27일 국회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회는 즉시 코로나19 대응 TF를 가동한 뒤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을 27일 폐쇄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친척과 지난 23일 함께 식사한 뒤 이후 친지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녁 8시 30분에 해당 기자의 확진 판정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 사무처는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사무처 기조실을 중심으로 소집된 코로나 TF는 국회 본관 및 소통관, 의원회관 등에 머무는 직원을 전부 귀가 조처한 뒤 긴급 방역 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던 국회 본관을 비롯해 의원회관과 소통관 등 국회 전체를 27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자가 취재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참석자 전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소속 의원 10명과 당직자 취재기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국회 행사에 참석한 외부 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 일부가 이틀간 셧다운된 바 있지만 국회 내부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온택트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당대표로 이낙연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는 화면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난 29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전국 대의원 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극심해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적인 온택트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전당대회를 사흘 앞두고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코로나19 능동감시 대상자로 지정되면서 50명이 채 되지 않는 규모로 전당대회를 준비했지만 최근 확산 상황이 악화되면서 결국 10명 안팎의 인원만 참석하는 소규모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날 당대표에는 득표율 60.77%로 이낙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코로나 전쟁에서의 승리, 국민의 삶 보호, 코로나 이후의 미래, 통합의 정치, 혁신의 가속화 등 이른바 국민이 바라는 5대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저는 종로구의 저희 집에서 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12일째, 몸의 건강은 좋으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각계각층의 고통을 더 가깝게 공감하고 더 정확히 대처하도록 쇄신하겠습니다. 5대 명령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와 그것으로 파생된 경제적, 사회적 고난, 즉 국난의 극복입니다. 그에 대한 저의 결의를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때 했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신임 당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출마 권유로 2000년 16대 총선에서 전남 한평 영광에 출마해 내리 사선을 했습니다. 2000년에는 대선 직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분당 당시 민주당에 남아 탄핵 열풍 속에서도 지역구인 전남 한평 영광 장성을 지켰고 초선 의원 시절인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 새천년 민주당 대변인을 2002년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취임해 2년 7개월간 최장수 총리직을 지냈는데요. 2020년 1월 총리직을 내려놓고 민주당에 복귀해 21대 총선 공동상임선거 대책위원장을 맡았고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당과 자신의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한편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와 함께 최고위원 역시 뽑혔습니다. 최고위원은 최고 득표율인 19.88%를 받은 김종민 후보를 비롯해 염태영, 노웅래, 신동근, 양향자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김종민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따라 여야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의 8.15 집회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지적하는 한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코로나 2차 확산과 관련해서 어차피 정부는 4차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4차 추경을 해서 지금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논하자는 데 있어서도 이 양극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서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이 양극화 문제를 더 이상 확산하지 않을 것인가를 갖다가 여의 검토하면서 이러한 2차 재난 자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량 감염이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고됐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유행을 막지 못한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부의 책임입니다.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계도해야 될 정부가 오히려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외식 쿠폰을 발행하면서 마치 코로나가 곧 종식될 듯한 그런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책임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혜영 최고위원은 국가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 사람이 살고 봐야 한다며 우선은 방역이 중요하므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진정된 후 제2차 재난지원금 같은 국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의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는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코로나19의 연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과 방역수칙 의무 시설의 현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공공청사에는 인공지능 발열 체크 시스템과 전자출입 명부가 도입되는 등 방역관리 조치가 확대 운영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강북구가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집단으로 감염될 수 있는 고위험 시설과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이 강화됐습니다. 강북구는 유흥 단란주점과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 업소 840곳을 비롯해 실내체육시설과 3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음식점 등 방역수칙 의무시설 365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이행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인근 자치구에 위치한 교회에서 대규모 연쇄 감염이 발생하고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위기 상황에 맞춰 종교시설에 대한 감시망이 보다 촘촘하게 가동됩니다. 강북구 지역 내 교회는 모두 280곳으로 비대면 예배를 제외한 대면 모임이나 교회 내에서의 음식물 제공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됩니다. 이와 함께 강북구는 내방 민원인과 소속 직원의 안전을 위해 공공청사에 대한 감염병 예방 조치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연동된 인공지능 발열 체크 시스템과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키패스를 도입하고 주기적인 시설 소독에 이어 청사 내 마스크 착용을 상시 의무화했습니다. 강북구는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공간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구민들에게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약 2달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마포구가 지난 1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가 지역 주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사입니다. 마포구는 주택유형 특성에 따라 표본을 추출해 선정된 만 19세 이상 915명의 구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선정된 가구에는 사전에 가구 선정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마포구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선정 가구를 직접 방문해 노트북의 전자조사표를 이용 조사 대상자와 1:1 면접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올해는 흡연, 음주, 식생활, 정신건강, 의료이용 등 건강 관련 문항과 더불어 코로나19 유행 관련 지표가 포함됐습니다. 조사원은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코로나19 검사 및 일일 건강 체크 후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조사에 참여한 가구원에게는 상품권과 마스크가 전달됩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는 내년 3월경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며 마포구는 산출된 건강통계로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발해 구민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0일 GTX-C 노선의 의왕역 정차 추진단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추진단은 의왕역 정차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세우기 위해 구성된 임시기구로 지난달 11일 열린 GTX-C 의왕역 정차 사전 타당성 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왕역 정차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기반으로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용역 결과만 놓고 이제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실무진에서 실무부서에서도 향후 대책에 대한 것들, 해야 될 역할들을 좀 찾아서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GTX 정차와 관련한 분야별 부서장들이 용역 최종 결과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2035년 의왕시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개발 사업과 연계하는 GTX 의왕역 정차를 위한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됐습니다. 앞으로 추진단은 GTX-C 노선 의왕역 정차를 위해 국토부와 민간 사업자와도 실효성 있는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간혹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지방세를 내는 걸 깜빡하는 때도 있죠. 대전시가 시민들이 더욱더 편리하게 지방세를 낼 수 있도록 지방세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 시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활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는 종이고지서를 대신해 스마트폰이나 위텍스 전자사서함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확인이 쉽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어 종이고지서보다 편리합니다. 전자고지 신청은 스마트폰의 경우 금융기관 모바일 앱이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PC 사용자는 위텍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신청은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한편 신청이 가능한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5개 자치구, LGU+, 이노뎁과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 정보를 방법용으로 공동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자치구 325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1286대를 활용해 범죄와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협약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전국 최초로 데이트댐 뉴딜 실현 사업으로 시민을 위한 안전 인프라는 확대되고 예산은 절감되며 설치 요청 민원도 해소되는 그야말로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아동복지법과 보행안전법 등 관련법과 설치 근거에 따라 방법용 CCTV를, 자치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CCTV를 각각 설치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와 5개 자치구에 단속용 CCTV 1286대의 연계 환경 구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총 1586대의 CCTV가 신규로 설치되는 효과로 5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전통시장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는데요. 동부시장의 조명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강릉시와 영동에코발전본부,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참석한 가운데 강릉시 전통시장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상생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에코발전본부는 4천만 원을 들여 동부시장 내 103개의 노후된 점포에 300여 개의 LED 조명을 9월 말까지 교체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릉시는 지원 대상 발굴과 행정적인 지원에, 영동에코발전본부는 사업비 지원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업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침체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평창군은 어르신의 노인성 퇴행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ICT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중재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을 소지한 어르신들에게 매달 개인별 미션을 부여하고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한편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올해 1월부터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LS 네트워크 프로스펙트, 메일유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밴드, 스마트슈즈, 고단백 영양음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노인성 퇴행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비대면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횡성군이 주민이 더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민원의 벽을 낮추는 데 이어 복합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사형통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다수의 민원이 연계된 복합 민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횡성군이 만사형통 상담실을 정기 운영합니다. 만족, 봉사, 형통, 소통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만사형통 상담실은 군수와 민원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해 민원인의 고충 및 건의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창구인데요. 지난 19일 허가 민원과 상담 창구에서 첫 운영을 시작한 만사형통 상담실은 매월 셋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됩니다. 한편 횡성군은 만사형통 고충민원실 운영 외에 관련 업무 직전 담당자나 퇴직자를 민원 멘토로 위촉해 고질 반복 민원 및 장기 미해결 민원의 해결 방향을 찾는 등 민원인이 체감하는 민원 환경 조성에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충북 수해 지역의 응급 복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영동군과 단양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등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장마는 충북 전역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집중호우로 농경지 2,800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주택 800여 곳이 침수됐습니다.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1,500여 명이 발생했고 폐사한 가축도 24만 마리가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수해로 인한 충북 지역 피해액은 모두 2,5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수해 복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우선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역 내 사유시설 3,900여 곳의 응급복구 작업이 완료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2,691곳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응급복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많은 비로 운행이 중단됐던 충북선은 충주에서 제천 구간을 제외하고 복구가 마무리됐습니다. 충주에서 제천 구간은 다음 달 이후 열차 운행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에코프로가 각각 1억 원과 5천만 원을 충청북도에 기탁했고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일손을 도왔습니다. 충청북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고 지난 7일 음성과 충주, 제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던 영동군과 단양군도 지난 26일 3차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충북 진천군 진천읍과 백곡면, 옥천군 군서 군북면, 괴산군 청천면이 포함됐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과 혹은 자신과 동일시하는 이른바 펫팸족, 펫미족이 증가하고 있죠. 보령시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의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기 위한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성장하는 펫코노미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반려견 여행보험 도입,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소 및 음식점 인증제 실시, 해수욕장 내 반려견 이용 전용 구간 마련, 반려견 갯벌 축제, 머드펫 축제 등이 제안됐습니다. 아울러 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펫티켓 캠페인, 펫티켓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힘쓸 방침입니다. 시는 보고회 이후 반려견을 주로 양육하는 서울 및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통해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공공하수 처리 시설의 악취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수 처리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산시는 지난 2016년 3월 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해 탈취기 4기와 탈취 배관 및 덮개를 설치하는 등 1차 악취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0억 원을 투입해 커버와 포집 덕트를 설치하는 등 개선 사업을 이어갔고 올해 들어서는 1억 원을 투입해 건조시설과 포그 시스템 설치 사업을 추진해 지난 7월에 완료했습니다. 양산시는 이를 통해 악취 물질을 50% 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폭기조 커버를 설치하고 방류 수로까지 이설하면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의과대학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포항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12일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포항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출범식은 포스텍의 의과대학 유치 추진 계획 보고, 의과대학 설립 공동 합의문 서명,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각 기관은 지역의 취약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과대학 유치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강덕 포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무환 포스텍 총장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포스코, 한미사이언스, 제넥신 등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 등이 포항의과대학 유치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포스텍은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은 물론 신종 전염병 대응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지원체계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최첨단 스마트 병원 건립과 함께 바이오 인프라를 활용한 활발한 융합 연구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바이오 의료 분야의 신성장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포항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는 의대 유치 분위기 조성과 함께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정부 건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의과대학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의 주요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보도에 황인화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시가 지역의 주요 기관과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익산국가선당과 각 기관 및 교계 관계자 등 12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각 기관별 주요 사업을 연계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구인기업 발굴로 지역 일자리 기반을 다변화하는 것은 물론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실직한 구직자들의 전직과 재취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안정 일자리센터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서 시민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했습니다. 임실군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임실군지가 1997년 이후 23년 만에 발간됐습니다. 강석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의 역사 등 모든 것을 오롯이 담아낸 임실군지가 23년 만에 발간됐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임실군지는 지난 1977년과 1997년 제작 이후 23년 만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된 1995년 이후의 임실군의 발전상을 담았습니다. 신민군수는 1995년 지방자치를 시작한 이래 정치를 안정시키고자 했다며 그 바탕 위에서 번영된 임실, 사람이 찾는 임실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임실군지에 담지 못한 이야기는 각 지역의 면지로 구체화돼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전환 사업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정읍시의 특산품 하면 배가 가장 유명한데요. 정읍배가 베트남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황인화 기자입니다. 정읍시의 특산물인 고품질 정읍배가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는 베트남의 수출을 축하하고 향후 수출 활성화를 기원하기 위해 베트남 수출 성차식을 가졌습니다. 시는 이번 성차식을 통해 교민들과 현지인들에게 고국의 맛있는 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해외 판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베트남 현지를 방문해 마케팅을 통한 판촉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수출 확대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배는 공선회원들의 공동선별과 공동출하 등 철저한 품질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수출 물량과 수출 국가가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달 24일 파주에 있는 공사장에서 15톤 덤프 트럭이 추락했는데요.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24일 오전 10시쯤 파주시 법원읍의 공사장에서 15톤 덤프 트럭이 뒤로 넘어가 떨어졌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후진하던 차량이 10m 아래로 떨어지면서 두 바퀴를 회전했고 앞 범퍼부터 거꾸로 박히면서 폭발음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차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구조 작업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오후 3시 40분쯤 크레인과 굴착기로 차체를 들어 올려 운전자 A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관계자는 30cm의 방지턱이 있어서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는 떨어질 일이 없다며 사고 원인으로 A씨의 운전 미숙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25일에는 포천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지난달 25일 낮 12시 반쯤 포천시 소울읍의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주인 A씨는 내부 사무실에서 휴식하던 중 밖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나 비닐하우스 뒤쪽으로 가봤고 물고기 사육장 벽면에서 불꽃과 연기를 발견해 초기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이 번져서 대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화재로 비닐하우스 2개 동 중 약 300제곱미터가 소실되고 수족관 2개가 불에 타는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올해 사건 사고로 공장 화재를 많이 다뤘는데요. 지난달 말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건물 단열재에 스티로폼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불이 인근 공장으로 번지면서 진압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 반쯤 화성시의 스티로폼 제작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공장 2개 동이 완전히 불에 탔고 인근 공장으로 불이 옮겨붙어 4개 동이 부분 소실됐습니다. 또 공장 입구에 있던 5톤 트럭 한 대도 전소하는 등 불이 계속 번져 초진에만 3시간이 걸렸습니다. 불이 시작된 공장과 인근 공장 등에서 40명이 자력으로 대피했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한 멈춤 주간입니다.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겠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